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단계 격상 기준은 엄격하게 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헬로윈데이 유흥업소가 서울에서만 14곳이 적발됐는데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유세가 취소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선 막판 변수는 무엇인지, 대선 이후 한반도 현안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분석합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를 묻는 민주당 전당원 투표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하고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그동안 3단계로 구분했는데 이제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이 더 엄격해졌고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아예 못하게 하는 시설을 최소화하고 대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 두기 개편 내용 우한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분화와 권역별 대응입니다. 3단계를 5개로 쪼개고 생활 방역과 지역 유행, 그리고 전국 유행으로 나눴습니다. 수도권에서 환자가 100명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에서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지역 유행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환자가 400~500명씩 나오거나 갑자기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국 유행인 2.5단계로 바뀝니다. 시설 운영을 금지하는 기준은 좀 더 엄격해진 반면 그곳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은 강화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9개 종의 중점과 14개 종의 일반 관리시설로 나누고 유흥시설 5개 종은 2단계부터, 나머지 시설은 2.5단계부터 운영이 금지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계속 영업할 수 있지만 2단계부터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합니다. 일반 관리시설은 장례식장을 제외하곤 대부분 3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됩니다. 대신 1단계부터 마스크 쓰기와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은 의무화됩니다. 돌봄 공백 지적이 제기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도 2.5단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과 미술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를 조정하되 3단계부터는 회사 출근과 등교 모두 금지됩니다. 방역 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방역 수칙을 어긴 운영자와 관리자에겐 300만 원 이하, 또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하고 반영한 결과입니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멈출 수는 없지만 거리두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역을 생활화하자는 겁니다. 양민철 기자가 방역 당국의 판단 배경 분석했습니다. 획일적인 시설 폐쇄 등 지나친 대응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무조건 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유행을 통제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배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굉장히 비용도 많습니다. 취약 산업에 계시는 분들, 저소득층, 또 젊은 층들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수능하고 실천하는 데 더욱더 비용 요소가 크기 때문에 비용 요소가 큰 계층에 대해서 비용을 낮춰주는 정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이에 정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해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거리두기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 체계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수도권에 110여 개, 전국적으로는 모두 200개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중증 환자의 비율이 3% 내외이고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이 25일 내외임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매일 27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외 전체 확진자 중 약 80%를 차지하는 경증과 무증상 환자는 권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해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방역 위주로만 대응하기엔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장기화됐고 국민들이 치르게 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입니다.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현황 정리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는 124명, 101명이 국내 발생입니다. 수도권에서 학교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발생의 80%는 서울과 경기에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성악 교습 강사 등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노인요양시설, 송파구 병원, 또 강남구 사우나 등 기존에 확진자가 나왔던 집단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 분당중학교, 여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남양주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됐고 경남 창원의 가족 모임에서도 2명이 더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모두 16명이 됐습니다. 헬로윈이었던 어젯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앞 등 유흥시설이 밀집된 곳은 20, 30대 인파로 붐볐는데 아무리 조심을 한다 해도 사람이 몰리면 빈틈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 감염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세준 기자가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태원 거리가 헬로윈데이를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몰린 인파에 거리 두기는커녕 지나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내려 쓰거나 아예 벗은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매장 내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단속반과 점검해보니 휴업한 곳도 상당수지만 일부 업소에선 사람들 간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스탠드 테이블 있잖아. 거기 자리가 거리두기 하나도 안 돼. 지금 앉아있는 거 보세요. 아까 보면 다 붙어있고. 마스크를 벗은 직원도 적발됐습니다. 주방 내 조리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이야. 인근의 또 다른 가게. 이번엔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150제곱미터 이상이세요. 일반 음식점 중에서. 무조건 전자출입 명부를 설치하고 계셨어야 돼요. 이태원과 강남, 홍대 등 밀집 지역 7곳의 299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집중 점검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 휴업하거나 방역 지침을 준수했지만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업소 14곳이 적발됐습니다. 유흥시설은 무조건 이제 전자출입용 의무 설치면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설치가 제대로 안 되고 이용을 안 했어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갈 겁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확산된 적이 있어서 이번에는 개인별로 방역 수칙을 어느 정도는 지킨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다음은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가 하면 행사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는데요. 먼저 관련 보도 보시고 워싱턴 연결해 현지 상황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영 특파원입니다. 수천 명이 깃발을 든 채 비버리 힐즈 거리를 메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입니다. 다른 한편에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행진을 합니다. 이 시위대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마주치면서 충돌이 벌어졌고 불법 집회로 규정한 경찰이 강목을 든 채 진압에 나섰습니다. Look at that. 텍사스주 35번 고속도로에 트럼프 지지 깃발을 꽂은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민주당 유세버스를 발견하자 일부 차량이 뒤를 쫓으며 에워쌉니다. 텍사스 민주당은 친트럼프 시위대가 욕설과 야유를 하면서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세 행사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고 텍사스를 사랑한다는 트윗까지 남겼습니다.
지지자들의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Did anybody see the picture of their crazy bus driving down the highway? They're surrounded by like hundreds of cars, and they're all Trump flags all over the place. What a group.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선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유권자 참여를 독려하는 시위대 200여 명에게 경찰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선거 전후로 발생할 폭력 사태에 대비해 연방, 지방 정부별로 대비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서지영 특파원, 이 대선이 임박할수록 미국 내 분열이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막판 유세 어떻게 펼치고 있습니까? 네, 이틀 전 플로리다에서 격돌한 두 후보, 이번에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북부 경합주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을 각각 찾았습니다.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인데요. 하루에만 4곳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시간주의 승기 쐐기를 받겠다는 전략입니다. 두 후보의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This election is a choice between a Biden depression, which is what will happen, or a Trump boom. There's going to be a boom. We choose unity over division. We choose truth over lie after lie after lie after lie. 네, 이런 가운데 주요 경합주에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대선 막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현재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어느 쪽에 불리하다 단정 짓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당일 현장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경합주 6곳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경우 30일 기준 확진자 2,499명, 미시간주도 1일 기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대선 당일 현장 투표에 기대를 거는 트럼프 캠프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더 민감한 민주당 지지층도 투표를 기피할 수도 있어 막판 지켜봐야 할 변수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사전 투표죠. 이 사전 투표 유권자가 9천만 명을 넘었다면서요. 네, 전국 등록 유권자의 43%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2016년 대선 때 투표한 유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이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은 늘어난 사전 투표에 배달이 지연되면서 개표가 늦어지거나 무효표 처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유세 도중 대선 개표에 수주가 걸릴 수 있다며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는 순서, 오늘은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름 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미국에서 열렸죠. 그런데 회의 시작 전 공개 발언부터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한국 측은 전환 조건을 조기에 갖출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렸죠. 미국 측은 또 주요 의제도 아닌 방위비 협상 문제를 꺼내면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문구가 12년 만에 빠졌는데요. 방위비, 주한미군, 그리고 전자권 전환 문제, 이 한미동맹의 3대 현안은 미국 대선 이후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 한미는 지난해 1조 369억 원에서 올해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당초 5배 넘는 증액을 요구했던 만큼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폭 인상을 재차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도 증액을 요구하겠지만 동맹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타결을 시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주독 미군 감축 추진과 마찬가지로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Germany is paying a very small fraction, so we're going to be reducing our forces in Germany.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비용 문제와 연결하는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때문에 바이든 당선 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 세계적인 미국의 재배치, 방위비 분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내지 않는 나라에 있어서의 미군 재배치 더 거세게 끌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은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시간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전환 조건 협의부터 상세한 검증을 요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둘 다 공통되긴 한데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수록 한국과의 동맹, 한미 동맹이 중요한데 전작권 전환을 할 경우에 혹시라도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반중 전선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전략적인 판단에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한 대중 정책은 두 후보의 공통 분모여서 누가 당선되든 군사적 분야에서 반중 전선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요구는 커질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보궐선거. 민주당은 현재 당원에 따르면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해서 후보를 낼지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저녁 마감됐고 후보를 내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투표에 붙여진 조항이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또 민주당의 공천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손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는 오늘 오후 6시에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겁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 발표되는데 당헌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연일 민주당의 입장 번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고치려는 당헌이 지난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 만들어진 조항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귀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의도된 침묵이자 그 자체로 2차 가해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의 공천 추진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가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스스로 깨고 정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신속한 입장 정리에 국민의힘의 인물 찾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재보궐선거는 또 이낙연, 김종인 선거로도 불리는 만큼 전국은 이제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차관급 1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일자리 수석에는 임서정 현 고용노동부 차관, 식약처장에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는 박진규 전 청와대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기획조정실장을,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는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을,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내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을 전진 배치했으며 이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3년 만에 또 개편됩니다. 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극소수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에 대부분의 가입자는 보험금 한번 못 타보고 갈수록 오르는 보험료만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도 많이 내도록 구조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 60대 남성은 5년 전 실손보험에 들었지만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할 때 2만 8천 원이던 보험료는 꼬박꼬박 올라
이제는 5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험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처럼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연구원은 10%도 안 되는 가입자가 통원진료비 보험금의 70% 정도를 타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수 가입자의 과다 의료 이용으로 다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유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많이 받아갈수록 보험료도 부담을 더 지도록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구조를 바꾸기로 가닥을 잡은 이유입니다. 먼저 건강보험이 적용한다는 치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많은 가입자는 다음에 보험료를 최대 4배까지 인상하고 청구 내역이 없으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최소 금액과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비급여의 그런 과잉 진료에 대한 좀 그런 보험금 누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손해율이 조금 안정화되고. 금융당국은 이르면 11월 안에 할증 범위 같은 개편의 큰 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관 개정과 세부 상품 설계에 시간이 걸려 바뀐 보험 상품은 내년 상반기나 돼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요양병원의 약물 남용 실태와 열악한 돌봄 환경, 최근 연속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는데 이 못지않은 노인 요양원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환자를 침상이나 휠체어에 종일 묶어놓는가 하면 보호자가 없는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환자의 예금을 가로챈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요양원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사이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주아 기자입니다. 경남의 한 노인 요양원. 70대 환자가 침상에 양쪽 손목이 묶인 채 누워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생긴 환자가 몸을 극자 묶었다지만 환자는 대부분 시간을 이렇게 지냈습니다. 경남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요양원 측이 닷새 동안 환자를 침상에 묶고 식사 때는 휠체어에 묶은 것을 폐쇄회로 TV 등으로 확인해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습니다. 환자의 신체 억제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해야 하고 2시간마다 관찰해 자세를 바꿔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환자 돈을 유용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 환자들의 재난지원금으로 관장약 30개를 한꺼번에 사고 환자 예금 1,800여만 원이 직원 계좌로 옮겨져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그때 40만 원인가? 한 30개 정도 관장약을 샀다든지 그 어르신이 그만한 의약품을 안 쓸 거라고 제가 의심되는데 주간 보호센터 이용자 10여 명을 요양원에 입원시켜 지원금을 부당 청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확인 때 주간 보호를 이용한 것으로 한다며 공단 지원금이 없는 날은 환자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합의서도 발견됐습니다. 어르신 이제 몇 분의 의약부자라고 한 명은 그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관리하는 부분에서 분산이 되기도 하고. 요양원 측은 환자 신체 구속은 보호자 동의를 받았고 환자 돈 유용 문제는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담당 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네, 화물차는 달릴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판스프링이라고 하는 기다란 쇠 철판을 설치하는데요.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짐을 더 실으려고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해 쓰고 있는데 이 고정 상태가 풀리며 도로로 떨어져 다른 운전자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어두운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무언가 날아듭니다. 앞유리가 깨진 승용차는 방향을 잃고 갓길 울타리를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날아든 물체에 맞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도 주행 중 느닷없이 날아든 물체에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두 차량에 날아든 건 화물차가 달릴 때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줄여주는 판스프링입니다. 원래 차량 하부에 달려 있어야 하지만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이 물건을 더 많이 실으려고 적재함 옆에 끼워 지지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행 중 빠지기 쉬워 흉기로 돌변하곤 합니다. 휴게소에 들어온 한 트레일러. 판스프링이 위태롭게 적재함 양 옆에 꽂혀 있습니다. 다 체결하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판스프링을 이용해서 화물차 뒷부분에 장착된 판스프링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행 중 언제든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화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재함이 벌어지면서 지지대로 꽂아둔 판스프링이 활 모양으로 휘었습니다. 왜 끼셨는지. 타일 부리지 말라고 안전장치도 일종의. 이런 식으로 판스프링을 사용하는 건 모두 불법으로 대형 인명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저렇게 그냥 꽂고 다니시면 저게 불법 부착물이 돼서 불법 튜닝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판스프링 등 고속도로 낙하물로 모두 217건의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3명이 다쳤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터키와 그리스 사이 에게해에서 그제 발생한 강진으로 사상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갇혀있던 10대 소녀가 하루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소녀는 힘을 냈다고 하는데요.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틈으로 구조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잔해에 깔려 꼼짝도 못하고 하루 동안 죽음의 공포를 버텨온 10대 소녀가 발견됩니다. Tamam, hiç korkma. Korkacağın hiçbir şey yok. Elimi tutar mısın? Ver, tabii ki tutarım.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여성 구조대원은 침착하게 응급치료를 하며 소녀를 안심시킵니다. 11 yıldır. Annene çok benziyorsun. Dışarıda annenle konuştum. Annen gayet seni bekliyor, tamam mı? Biz senden haber ilettik. O da seni çok özledi. 다리를 심하게 다친 소녀를 무사히 구출한 구조대원들은 소녀가 키우던 강아지까지 구했습니다. 또 다른 건물 붕괴 현장에서는 일가족 3명이 하루 만에 구출됐습니다. 엄마는 쉬지 않고 건물 잔해를 두드려 자신들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İyi ben çıktım çünkü sadece Hadi çekiyorum. bir ayım o yüzden o ayım çok acı. Tamam Erdem. 터키와 그리스 사이의 에게해에서 지난 금요일 규모 7.0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 무너진 건물 20여 채의 잔해 속에서 지금까지 103명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숨진 채 발견된 희생자도 많아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50여 명, 부상 9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생사의 순간을 함께했던 소녀와 여성 구조대원은 병원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İyiyim. Çok Teşekkür ederim. Çok korktum. İyileşsin. Tekrardan ziyaret etmeye geleceğim ben, tamam mı canım? Tamam. Teşekkür ederim her Bana şey için. keman çalacaksın.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더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고 싶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건물의 일부 공간을 과감히 비워내고 거기에 작은 공원을 들인 건축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도심 속 힐링의 공간, 안다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햇살 가득한 복도엔 층마다 푸른 식물이 자라고 회색벽 틈에서 나무가 먼저 반겨주는 이곳. 도심 속 원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용 공간이 좀 밝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공기도 통하고 빛도 들어오고. 임대 면적을 줄이는 대신 숨이 트이는 공간을 더 마련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진짜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예전에 있던 그 집에 그 한정된 실내 공간만 있었다면 얼마나 많이 답답했을까. 서촌 한복판엔 이런 곳도 있습니다. 건물 한가운데를 비우고 비밀스러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에서의 정원은 사유지라기보다는 공원처럼 이렇게 공공의 성격이 좀 있는 정원입니다. 그래서 지역분들 그리고 건물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정원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윤동주의 시 하늘과 땅과 별과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이 집은 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흙을 다져 한옥의 정서를 담았고 텅 빈 마당은 하늘과 자연을 품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올려다보는 느낌이 있고 또 땅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포근하게 좀 앉혀진 느낌이 있고. 평소 내부까지는 보기 힘든 유명 건축물들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코로나 시대, 집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공간들입니다. 실내에 있을 때에도 시시각각 그 자연의 변화들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집이. 그 안에서의 삶 자체가 좀 풍요롭다면
건물 자체는 아주 단조롭고 단순해도 좋은 지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